그럼 이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 창준이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제 법이 두 개가 통과가 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이제 일단 보고는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 번 행사가 됐고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에서 뭐 어떤 형태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비판할 수 있겠죠. 여당이 없는 상태 야당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삼권 분립의 원칙이 맞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인데 그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민주당도 사실 뭐 대화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세력이라면은 조금 더 차분하게 저는 국민들을 더 대변하려는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석수가 많은데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의석수를 더 얻을 명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표 안 주죠. 아니 줘도 못 하는데 왜 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모순인 거고 국민들의 민심을 더 얻는 노력을 민주당은 더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고요. 대통령이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자꾸 거부권으로 국회와 맞서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우선 평가를 드립니다. 거부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너무 힘드신데 너무 이렇게 정쟁적으로 지금 붙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국민의힘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국민의힘의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 사당화를 저도 공격하고 그걸 비판해서 안 되니까 저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나온 겁니다. 문제 의식이 바라야 해결이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올바른 선택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인요한 위원장을 때리거나 김기현 대표를 때리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해 있는 약간의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관 위원장도 문제고요. 한동훈 장관도 문제고 많은 검사들, 뭐 평검사들 많은데 그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뭐 조금 넓히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 논란 사유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민주당은 전원 단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최상병 그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박수근 대령 특검 이게 지금 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너무 장기화됐지만은 이거 여론전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고요. 빨리 도입을 해서 특검 수사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양평 문제 어디로 갔습니까? 잼버리 어디로 갔죠? 이태원 참사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싶은데 거기는 다 사라지고 이동관 문제, 한동훈 문제, 내지는 김건희 여사가 센터에 섰다라는 문제 이런 곁가지들로만 민주당은 정쟁화를 하고 탄핵으로 맞서기 때문에 즉 국민들은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정치가 싫은데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격가지랑만 싸우고 있냐. 그리고 제대로도 못 싸우고 이러면서 총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우린 다수당이 될 거야 라는 그 오만함을 국민들은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 지금 떨어져 있다. 그리고 곁가지만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요한만 때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서 이런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태포동의안 국면에서는 단식을 했지만요. 그때 단식을 할 게 아니라 박정훈 대령 특검 해결을 될 때까지 나는 죽겠다라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양평 논란에 대해서 나 이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거 진실 밝혀야 된다. 안 그러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각오를 가지고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정부를 견제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없죠. 전 그게 답답합니다. 국민 한 사람 없으면.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정에 여러 가지로 뭐 의혹 수준입니다. 물론 뭐 확인된 건 없으니까요. 개입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위원장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김건희 여사는 그 양평 땅 논란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고. 근데 원희룡 장관은 왜 자꾸 그러면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본인도 중단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또 추진을 하잖아요.
그럼 추진하면 논란이 되면 원래 안으로 가면 되는 거를 자꾸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가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김건희 여사가 국정 사유화의 중심에 있는지 의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기정사실로 가고 있죠. 음. 왜냐하면은 양평 땅 논란이 음. 제3자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자기 땅이고 음. 김건희 여사 본인 땅이고 본인의 엄마 땅이고 가족 회사 땅인데 그 김건희 여사가 논란의 중심 아닙니까? 맞아.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근데 중동순방 가서 거기 센터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논란의 센터가 김건희 여사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문제. 근데 그것을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권한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중심인데 몸통인데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다 이슈에서 사라지고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말을 바꿨다 그러면 비상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쟁 장관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때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 정신으로 하나만 제대로 파서 한 놈만 패도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저는 뭘 하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제도 탄핵 보니까 이동관, 뭐 한동훈은 빼고 또 밑에 검사들 또 누구 뭐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는 검사 또 넣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국민들의 공감을 그럼 얻겠냐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당연히 박수 치죠. 아 잘했다 시원하다 빨리 탄핵해라 빨리 끌어내려라 하지만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고 저도 감시를 누구보다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사건. 박정훈 대령 이제 그 징계죠. 근데 박정훈 대령은 징계를 착착착 진행해 가고 있고 현재. 그런데 임성근 소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령관. 1사단장, 1사단장 네. 김기한 사령관 이 두 네. 사람 김기한 사령관 유임이 됐어요 이번 인사에서.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은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줘서 교육을 받게 가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은 비서관들. 진급을 하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에 있던 뭐 국방비서관들도 다 지금 영전을 네, 하는 네, 상황이고 네, 네. 그 관계자들이 지금 다 뭐 입막음 용이든 뭐든지 간에 다 지금 뭐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태원 참사는 지금 1년이 지났고 이번에 일주기도 했는데 박형구청장 아직도 월급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강호 서울청장은 유임 발표를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식 3일 전에 인사를 내버렸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럼 이 이슈가 뉴스 지면을 덮고 이 의석이 민주당이 이제 169석이 있으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만 파고들어도 진실을 밝히기가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인데 여기서 자꾸 전선만 넓어지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슈 주도권을 잃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뭐 미스터 린튼이나 뭐 안철수 이준석 대표의 그런 뭐 말싸움이나 뭐 내지는 뭐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지만은 저희 탈당이나 이런 여당 이슈로만 이게 다 뺏겨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나 공매도 논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적확한 견제와 감시냐? 아니 당연히 뭐 마음에서의 심리적 탄핵이죠.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지금 다 진짜 못 살겠다 이거 갈아엎자 이런 심리적인 욕구는 너무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응하는 방법과 길이 저는 좀 더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진실의 접근을 통해서 전 총선 때 완벽하게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국민들의 지금 민의를 받아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민심동행으로 나온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의 투쟁이라든지 또 본인이 뭐 창당하는 문제나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이 언론에 잘 이게 보도가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전혀 보거든요.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네. 소위 조중동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 시장은 사실은 조중동이 거의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론 학자로서 보면,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 또 경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언론 보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 언론 보도를 더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박종훈 대령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여론화되는데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저도 뭐 언론에 대한 물론 뭐 최 교수님 많이 오랜 시간 또 애써 오셨습니다만은 저도 언론에 대한 문제 의식을 누구보다 강하게 갖고 있고 저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평론을 하러 다니면서 여러 방송국들을 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안에서 네, 또 보는 게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국민들 느끼시는 맞아요.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참 언론이 언론으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민심을 대변하는 정말 국민의 또 다른 의미에서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뭐 사명감 있는 기자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생업인의 기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윗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권력에 기생해서 오히려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하죠. 뭐 양쪽 다 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런 정치 기자들, 정치 논설위원들이 저 정치 사장, 저 정치 언론사 사장들이 또 정치 권력과 다 결탁돼 있고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언젠가는 뿌랭이를 뽑아야 될 부분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지금 이제 임명되고 그리고 나서 활동을 쭉 해왔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혁신위 저는 활동. 이제 인요한 위원장 저 네. 임명되자마자 제가 바로 네. 그 다음 날 네. 제가 탈당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인요한 위원장 별로 볼 거 없다, 기대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말했던 그 평가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전 이미 끝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인요한 위원장을 평가하라고 하신다면 그냥 인요한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 출신, 그러니까 의사 출신에 네. 이분이 어떤 뭐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는 하는데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의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리고 지금 뭐 매일 그 인터뷰 다니면서 무슨 방송 진행 MC 같아요, MC.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띄워주고 뭐 유승민 대표 만나서 또 띄워주고 이준석 대표 띄워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은 상당히 뭐 유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만 띄워주면서 다닐 것인지. 저도 요즘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도 좀 뜨게. 뭐 맨날 MC 다니십니까? 네, 요즘에. 그러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혁신이 활동이 끝난다 하더라도 MC 특별히 요한이죠. 네. 특별히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시간만 그러니까 보낸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월급만 축낸다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귀책 사유도 없고요. 풀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몰라요. 근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계속 유퀴즈 하듯이 그 다니면서 인터뷰만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걸 통해서 시간을 벌었죠.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화살을 맞아주면서 김기현 대표 부활할 시간, 그러니까 체력을 보강할 시간,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서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을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혁신의 모양만을 외치다 보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도 않는다. 속이려고 해도 안 속는다. 이게 핵심이죠. 네. 김기현 지금 대표가 뭐 지난번 했던 말에 뉘앙스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출마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지역구로 서울이나 이런 좀 험지로 가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뭐 불출마, 중진 불출마나 3선 이상은 지역구를 바꿔라라는 요구는 늘 있어 왔는데 그렇죠. 사실 그 요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무능하면 바꿔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분들의 그 용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네. 자발성, 그 두 번째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인사가 들어와야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의미가 있는 박수 받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 좋아하시니까 네, 카르텔 이 중진 카르텔 이미 주호영 의원이 이미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난 대구에 대구에서 있겠다. 마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주호영 의원도 난 울산에서 시작했으니까 울산에서 마치겠다. 김기현 네, 의원도.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도 난 강원에서 시작했으니까 강원에서 마치겠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인위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뭐 예를 들어 뭐 공천학살이라고 하잖아요. 공천학살하면 그분들은 지역구를 단단하게 다져온 분들인데 같이 붙어보면 그분들이 무소속 당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부분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이거를 깨지 않으면은 저 당은
미래가 없고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규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총선 전까지. 막을 수 있죠. 있어요? 전체가 단결해서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이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돼요. 근데 아니, 대통령이 탈당을 하겠냐고, 요구하면 내 말은. 됩니다. 총선 전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제가 나온 거고 그러려면 이제 당이 건강하고 당내에서 이런 이견을 포용하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모아져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을 놓고 우리가 정치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가 무슨 대변자도 아니고 뭐 해바라기도 아니고 무슨 권력만 보는 그런 정치꾼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국민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좋게 바뀔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국민의 힘은 너무나도 그 이해관계가 단단하고 또 대통령을 추종했을 때 얻는 이익이 국민을 대변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의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뭐 용기 낼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이해관계를 침범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뺐을 때, 그때는 이제 이분들이 각자 가만히 도생으로 있지 각계 전투로 막 이제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것은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치 단결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맞서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아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렇게 해서 계속 사당화가 되면 나중에는 국민의힘을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민심과 네, 유리된 정당이 어떻게 유지가 더 되겠습니까? 근데 유리가 된 정당이 민심과 유리했는데 그동안 지탱되어 온 이유는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 체제의 독과점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독과점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는 처벌도 합니다. 도쿄법에.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권력의 독과점은 처벌은 못하지만은 제가 민심 동행을 통해서 대안으로서 나온다면은 저분들한테는 엄청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갈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일개 당원의 탈당이라 뭐 불평불만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셨는데 네. 아이 뭐 저에 대한 관심은 제가 고맙게 받고 그게 과연 불평불만자들의 모임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뉴욕타임즈에 실리는 한국 정치의 혁명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그거는 내년 4월이 되면요 국민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혁신위가 이러한 건으로 제안해서 그 최고위가 의결해서 뭐 일명 대사면이고 그건 말이 안 맞으니까 징계 취소죠. 징계 취소인데 네. 그러면 징계 취소한 사람들 중에 다 반발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반발, 이준석 전 대표도 반발. 유일하게 혜택을 얻은 사람은 김재원이에요.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을 위한 그런 징계 취소였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모순이라는 게 본인이 광주를 찾아갔어요. 가서 사죄하고 무릎 꿇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국민 기망하는 겁니까? 그래놓고선 1호 공약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망언과 정광훈 목사 앞에서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 몇 자리도 판다라는 이 막말에 대해서 사면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때리고 여기서는 악수합니까? 이 모순이잖아요. 아니 가장 강력한 방패와 가장 강력한 창을 동시에 팔면 자기만 모르는 거지. 국민들은 뭐야? 광주 시민들한테는 가서 사과를 하고 뒤에서는 김재원을 사면을 해줘? 이거 국민 기망이죠. 근데 이런 식의 기망술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요. 왜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예. 지금은 오마이뉴스 나와서 저도 떠들고 뭐 어디 가서도 또 떠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남습니다. 이게 기록들이. 지금은 옛날처럼 정치인들끼리 뚝딱뚝딱 이합집산 뭐 인위적 정계 개편, 인위적인 정치 행태 이거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주 1시간을 그냥 열심히 막 얘기를 해가지고 38세 청년이라 말을 잘하네. 자주 불러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교수님. 더 불러주세요. 더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시작하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이번 총선을 본인 관점에서 전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정치 지형이 될 거다. 전체 본인이 준비하는 당을 포함해서 네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우선은 저는 양당의 독과점 체제는 깨져야 되는 건 당위론으로 맞고요. 저는 깨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원화의 시대 정신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다원화라는 시대 정신은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면 콜라만 먹어도요. 요즘은 다양한 메이커의 콜라도 있고 한 메이커도 제로 콜라도 있고 체리 코코도 있고 레몬 향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되는 정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지금 정치는 야
너 보수야 진보야. 음. 내지는 너 윤석열이야 이재명이야. 음.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안 맞죠. 그리고 기후 위기에 윤석열, 이재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시대의 과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지금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극복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저도 나왔으니까 저는 저희 민심동행이 저는 비례대표는 일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 계산법에 따르면 저는 저희 당이 100석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100석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들으면 야, 꿈 깨라. 너는 좀 현실을 알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요. 뭐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00년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방주에 탔던 8명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민심 동행이 잘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과 민심과 동행하는 길을 꾸준히 간다면 저는 머지않아 5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될 거라고는 제가 100%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신규 창준 위원장이죠. 신규 변호사. 처음으로 오마이TV 출연하신 거죠? 처음입니다. 예. 오마이TV는 아까도 말씀드린 늘 열린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제 신규 변호사 다른 방송에 예전에 저랑 이제 의견이 다르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이제 질문하고 말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도 많았고 또 본인이 꿈꾸는 그런 세상 이런 부분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분들도 뭐 신규 변호사 모르는 분도 계셨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여론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고맙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자주 이렇게 모시도록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이제 내일 방송을 합니다. 방 기자. 네. 내일 그 촛불 집회하고 이거 중계를 하니까 네, 민노총이죠. 민노총도 내일 집회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중계할 예정입니다. 1시 반에 시작하니까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규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